안녕하세요. 이제 막 40대가 된 애청자 여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예전부터 저는 주변 어르신들로부터 종종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넌 어릴 적부터 눈썰미가 유달리 좋은 아이였다고 말이죠. 물론 저도 스스로를 남들보다 눈썰미가 아주 좋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의 눈썰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어릴 적에 짧게 겪었던 가난이 저에게 남긴 일종의 선물과도 같은 재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사연은 바로 그 가난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딱 5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어요. 당시 저희 동네에서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는 오직 저 한 사람 뿐이었어요. 하필이면 그 무렵 친정아버지의 사업이 갑작스러운 부도 위기를 맞이하는 바람에 부모님께서는 금지옥엽 외동딸인 저를 도저히 유치원에 보내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당장 내일 밥 지어 먹을 쌀 걱정과 공과금 걱정을 해야만 했을 정도로 집안 사정이 아주 많이 궁핍해졌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가정주부인 친정어머니께서 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대신 거의 매일같이 서울 지하철을 타고 세상 구경을 시켜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어머니랑 둘이서 지하철을 타고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빙글빙글 도는 일상은 너무나도 행복했는데요. 그때 제가 유달리 관심을 보였던 건 다름 아닌 지하철 승객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행선지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분들의 옷 매무새나 짐, 그리고 표정 같은 것들을 유심히 살피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썰미를 조금씩 터득해 나가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었죠. 있잖아요. 엄마, 저쪽에 앉아 계신 할머니는 아마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실 거예요. 우리 딸이 그걸 어떻게 아니? 가지고 계신 짐을 보면 알아요. 텅 빈 장바구니를 들고 계시는 걸로 봐서는 다음 정거장에 있는 시장에 가시는 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계신 아저씨는 회사 사무실들이 모여 있는 다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것 같고요. 얼굴도 피곤해 보이고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계신 걸로 봐서는 밖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 같거든요. 그런 저의 예측은 어김없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시장 근처의 정거장에서 내리셨고 서류 가방 아저씨는 사무실 단지 근처 정거장에서 내리셨죠. 하지만 그런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얼마 뒤 친정 아버지께서 회사의 부도 위기를 간신히 넘기셨고 덕분에 저희 집은 다시금 안정을 되찾았거든요. 당연히 저는 늦게나마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물론 지하철에서부터 시작된 저의 눈썰미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비록 공부는 딱 중간 정도 하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저만의 눈썰미 덕분에 학창 시절 내내 좋은 친구들만 골라서 사귈 수 있었어요. 그때 이미 저의 눈썰미는 누군가의 말투나 행동 거지를 슬쩍 보면 심성이 고운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뻔히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런 일화도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 급식실이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바람에 한 달 정도 도시락을 싸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점심시간에도 저는 좋은 친구들이랑 한데 모여 수다를 떨면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건너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던 반장의 도시락을 슬쩍 보니까 낌새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반장한테서 요즘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같은 거라도 들으신 적 있으세요? 반장이 워낙에 자존심이 세서 저희한테는 아무 말 못해도 최소한 담임 선생님한테는 힘든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글쎄, 아직까지 별다른 말은 없었는데, 왜? 그게요, 점심시간 때 반장이 싸온 도시락을 슬쩍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요. 도시락이 어디가 어땠는데? 반찬 없이 밥만 싸오기라도 한 거니? 아니요, 반찬도 그럭저럭 제대로 있고,
그냥 평범한 도시락이었지만 제 눈에 보인 밥이 누런 밥이었어요. 잡곡밥도 아니고 쌀밥이 누렇게 됐다는 건 오래 묵은 밥이라는 뜻인데 보통 부모님께서 자식들 도시락에 오래 묵은 밥을 싸주시진 않잖아요. 그건 그렇지. 어지간해서는 아침마다 따뜻하게 새로 지은 밥을 싸주시는 게 일반적이니까. 제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도 누런 오래 묵은 밥을 싸주셨다는 건 반장네 집에 분명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용히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런 제 말을 들은 담임 선생님께서는 반장을 따로 불러서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조용히 물어보셨는데요. 이번에도 저의 눈썰미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더라고요. 얼마 전 반장네 아버지께서 실직자가 되는 바람에 가정 형편이 갑자기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라지 뭐예요. 하필이면 쌀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반장네 어머니께서 아침에 옆집을 찾아가 전날 저녁에 먹고 남은 밥이라도 급히 얻어다가 도시락을 싸주셨던 거고요. 아무튼 제가 눈썰미를 통해 반장네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음을 알아차렸던 덕분에 반장은 학교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반장과 저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헤드헌팅 업무는 저라는 사람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여러 회사에 추천을 하려면 당연히 면접을 자주 봐야만 했는데요. 면접관으로서 숱한 인재들의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만의 눈썰미가 자연스레 한층 더 성장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몇 년 경력을 쌓은 뒤에는 친정아버지의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발령받은 부서가 신규 직원 채용과 기존 직원들의 인사평가를 담당하는 인사과였거든요. 당연하게도 저는 특유의 눈썰미를 10분 발휘해서 능력도 좋고 인성도 반듯한 좋은 직원들만 쏙쏙 골라서 채용했고 그런 저의 활약 덕분에 아버지의 회사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또한 결국에는 사람 손에 의해 굴러가는 곳이기에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뽑느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회사가 좋은 직원으로 채워지면 자연스레 번창하지만 나쁜 직원들로 채워지면 부도를 면치 못하게 되는 건 아주 당연한 이치일 테니까요. 어떤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흥하느냐 패가망신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어느덧 30대 초반에 접어든 저는 아주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면접관으로 참석한 면접 횟수를 다 따져보니까 무려 500회 정도가 되지 뭐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면접을 많이 본 사람은 아주 보기 드물 텐데요. 이처럼 뛰어난 눈썰미가 제 인생에 꽤나 많은 도움을 주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반면에 바로 그 눈썰미 때문에 시작된 고민들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나 연애와 결혼 문제가 저로서는 가장 큰 고충이었어요. 사람의 장점을 빠르게 알아보는 반면에 단점 또한 워낙에 잘 꿰뚫어보는 저로서는 좀처럼 마음에 꽉 차는 남자를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이 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처지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 시절 반장이 청첩장을 전해주면서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너 연애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너 혹시 결혼 생각 같은 건 아주 일절 없는 거야? 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안 그래도 요즘 그 일 때문에 계속 고민 중이고 이제 우리도 슬슬 적지 않은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계속 지금처럼 지내다 보면 결혼은커녕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아까운 청춘을 흘려보낼 것 같아서. 하긴 너처럼 사람을 훤히 꿰뚫어보는 사람이 연애고 결혼이고 그게 어디 쉽겠어? 내 말이 세상만사 뭐든 넘치지 않고 적당한 게 좋다더니만 지금 내가 딱 그 꼴이네. 눈썰미가 너무 좋아서 문제야, 문제. 그러지 말고 남자 소개 한번 안 받아볼래? 우리 신랑 지인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한 명 있거든. 너만 괜찮다면 당장 약속 잡아줄게.
그 말에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일단 한번 그 남자를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지금껏 제가 알고 지낸 반장은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친구였기 때문이었죠. 그런 친구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만나봐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를 처음 만난 소개팅 자리 내내 제 머릿속에는 이 남자를 놓치면 한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겠다는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뛰어난 눈썰미 덕분에 사람을 훤히 꿰뚫어보는 제가 순식간에 그런 생각에 빠져들 정도로 그 남자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두 사람의 배경 또한 서로 엇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둘 다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의 자녀였으며 학력 수준도 비슷했고 세상 그 무엇보다 인성을 중요시하는 성격마저도 똑같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외동딸이지만 그 남자는 맏아들이고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남자를 놓치면 한평생 후회할 것 같았던 저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이와 연인이 되었고 오래지 않아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예비 시댁이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일 것이라는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꽤나 성격 있어 보이시는 예비 시어머님께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까지는 아니셨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마치 면접을 보듯 저에게 많은 질문을 건네오셨죠. 그런 와중에도 저는 특유의 눈썰미가 발동해버렸어요. 분명 집도 넓고 좋은 데다가 좋은 식탁에 귀한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는데 숟가락과 젓가락이 유독 낡았더라고요. 이에 저는 내심 짐작가는 바가 있었기에 인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신랑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젊으셨을 적에 고생을 많이 하셨었나 봐. 어?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다들 우리 집이 원래부터 부잣집이었을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숟가락과 젓가락이 유독 낡았더라고. 쇠로 만든 물건이 그 정도로 광택을 잃어버렸을 정도면 엄청 오래된 물건이라는 뜻이잖아. 더군다나 오늘 식사 자리는 예비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새 식구가 될 며느리감을 손님으로 처음 초대해 주신 자리였고, 당연히 음식도 신경 쓰이고 식기들도 신경 쓰이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에서 낡고 빛바랜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어주셨다는 건 둘 중 하나 아니겠어? 신경 써서 가장 좋은 식기들을 내어주신 게 빛바랜 수저였다거나, 아니면 예비 시부모님께서 존경스러울 만치 아주 검소한 분들이시거나. 그래서 당신은 둘 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해? 둘 다일 거라고 생각해. 야, 역시 자기는 신통한 구석이 있다니까. 자기 생각이 다 맞아. 지금이야 우리 집이 걱정 없이 잘 살지만 부모님 젊을 적에는 워낙 가난하셔서 산전수전 다 겪으셨다더라.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은 재혼부부이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엄마는 연배치고는 꽤나 보기 드문 이혼녀였어. 그날 신랑이 들려준 예비시댁의 내력은 이랬습니다. 어릴 적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맏딸이었던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의 입이라도 덜어줄 겸 부잣집으로 들어가서 식모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 집 막내 도련님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양가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인 격차가 너무 큰 결혼이라는 이유로요. 그럼에도 예비 시어머님과 도련님은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을 맺었지만 그 결혼은 오래지 않아 파경을 맞이하게 되고야 말았죠. 예비 시어머니께서 부잣집 시댁 식구들의 차별과 편견과 등살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상가상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녀가 된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친정한테서도 외면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결혼해서 집을 떠난 사람은 출가 외인이니 더는 우리 식구 아니라면서 말이죠.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꼭 자수성가해서 번듯하게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를 악무셨고, 이후 시장 좌판 장사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지금의 재산을 일구어내셨던 거죠. 저희 예비 시아버님과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적인 인생 역전 스토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비 시어머님께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면서 겪었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결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셨다고 해요. 만약 우리 집이랑 예비 처가댁이랑 서로 경제적 수준이 엇비슷하지 않았다면 엄마는 분명 우리의 결혼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크게 반대했을 거야. 우리 엄마는 양가의 격차가 큰 결혼은 반드시 파경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사람이거든. 그랬구나. 그거 참 속상한 이야기다.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 엄마가 결혼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양가의 경제적 차이지만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새 식구 될 사람의 인성이니까. 젊을 적 시장 통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온갖 개차반들을 다 만나보셨겠냐고. 엄마 입장에서는 사람의 인성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건 저도 이미 짐작해서 알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예비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건네신 질문들 중에 돈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신랑을 통해서 양가의 경제적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으니 두 번째로 중요한 며느리감의 인품을 확인하고자 그러셨던 거고요. 아무튼 얼마 뒤 저와 그이는 축복이 가득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너무너무 잘 대해주셨어요. 일단 한 집안 식구가 되고 나니까 저희 시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자애로운 시부모님이 또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을 무렵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저희 시어머니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댁의 막내인 시동생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시부모님께 고백을 했는데 예비동서가 고아 출신의 중졸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양가의 격차를 엄청 중요하시는 분이었던 데다가 심지어 시동생은 서울대를 졸업한 수재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난리가 나셨죠. 막내,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난다는 여자가 낳아준 부모 얼굴도 모르는 고아 출신인 것도 모자라서 고등학교도 못 나온 중졸이라고? 서울대식이나 졸업한 네가 어디가 부족하다고 그런 애를 만나고 다녀? 심지어 고아 출신이라면 양가의 격차가 극심한 걸 넘어서 친정 자체가 없는 사람이잖니? 일단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세요. 엄마 말 맞다나 서울대식이나 졸업한 제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신부감을 만났겠냐고요. 그래? 그럼 어디 속는 셈 치고 얘기나 좀 들어보자꾸나. 그 여자 직업이 대체 뭐니? 남들 다 부러워하는 전문직이야? 아니면 최소한 대기업 정규직이라도 다니고 있어? 그게 실은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계약직이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더 이야기를 들어볼 것도 없겠구나. 그 여자 마음 다치는 일 없도록 차분하게 잘 정리하려무나. 집안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면 까딱했다가는 기세 좋은 정승님 댁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기 일쑤란다. 더군다나 남편 인생은 안사람하기 나름이야. 네가 제 아무리 서울대를 졸업한 인재라고 한들 결혼 한번 잘못하면 부부가 쌍으로 진흙밭에 나뒹굴게 되기 십상이고. 그러니 엄마 말대로 원만하게 잘 정리해. 그렇게 다그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뭐랄까 표독스럽다거나 까탈스러운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보였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을 적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던 당시의 아픔이 다시 떠올라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시동생과 예비동서에게 너무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안쓰러웠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오죽 사무쳤으면 본의 아니게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시동생의 결혼을 극구 반대할까 싶었거든요. 그러는 동시에 저는 시동생과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예비동서 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수로서 어머님 몰래 시동생의 등을 토닥여주며 슬쩍 속삭였습니다. 제가 눈썰미가 워낙 좋은 덕분에 사람의 속을 훤히 꿰뚫어보는 재주가 있다는 건 도련님도 잘 알고 있죠? 그런 제가 봤을 때 도련님은 틀리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련님 스스로 잘 생각해서 그분의 평소 인품이 배우작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용기 있게 밀어붙이세요. 대신 배우작감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어머니 말씀처럼 서로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잘 정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시동생을 다독인 저는 막내 아들 걱정에 빠져 계신 시어머니께 며느리표 애교를 부리면서 마음을 어루만져 드렸죠. 도련님한테 마음에도 없는 싫은 소리 하느라 스스로도 많이 괴로우셨죠. 그래서 말인데 드라이브라도 다녀오실래요? 저랑 같이 경치 좋은 곳에서 시간 보내면서 마음 푸셔요. 그래, 역시 우리 맏며느리가 최고구나.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 며느리 너랑 우리 맏아들을 결혼시킨 일이야. 에이, 너무 그렇게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그러다가 버르장말이 없어져서 철부지 친딸처럼 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이고, 넉살은. 우리 맏며느리 덕분에 이 늙은 시애미가 한 번 더 웃는다, 웃어. 그런 저의 노력 덕분에 시댁을 뒤흔들어 놓았던 시동생의 결혼 선언 사태는 일단 한번 잠잠해졌는데요. 그로부터 약 3달쯤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참으로 오랜만에 둘이서 데이트를 하기 위해 길을 나선 참이었죠. 그런데 한창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있던 와중에 남편이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는 어느 커플을 발견했습니다. 어? 쟤 우리 막내잖아. 근데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지? 분위기를 봐서는 데이트 중인 것 같은데. 그러게. 아무래도 도련님이 그때 얘기했던 그분이랑 계속 만나고 있나 봐. 그럼 잘 됐네. 이렇게 마주친 김에 합석해서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하자. 같이 식사하면서 겸사겸사 어떤 사람인지도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면 되잖아. 당신이 봐서 좋은 사람인 것 같으면 막내한테 힘을 실어주자고. 당신은 사람의 진면목을 꿰뚫어 보는 데는 아주 도 같은 도사님이니까. 물론 당시 저 또한 같은 생각이었던 건 맞아요. 예비 동서를 제가 직접 확인한 다음에 인품이 올바른 좋은 사람이면 시동생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었거든요. 다만 남편이 제안한 시동생 커플과의 합석은 거절했습니다.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냥 이대로 서로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보는 게 훨씬 낫겠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때로는 가까이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멀리 떨어지면 그제서야 눈에 보이기도 하는 법이거든. 예비 동서의 평소 언행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지금처럼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게 유리해. 그치만 재수 씨 될지도 모르는 분께서 우리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었다고 불쾌해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걱정하지 마.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넬 생각이니까. 그렇게 저는 예비 동서가 식사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예비 동서가 고아 출신이라거나 중졸이라거나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라는 것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훌륭하게 잘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엇나가는 사람도 있기에 예비 동서의 배경 같은 건 아무 관계없이 그저 평소의 행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마음속 인품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랬던 저의 눈에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시동생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예비 동서보다 한참 어린 나이의 여직원이 음식을 서빙해 왔는데요. 동서가 음식 접시를 얼른 받아들면서 아주 환한 미소를 짓더니만 허리를 거의 90도로 숙여가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밝고 싹싹하고 예절 바르던지. 심지어 그 직원은 한참 어린 나이였고 더군다나 예비 동서는 대접을 받는 고객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예비 동서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비 동서를 놓치면 시동생뿐만 아니라 저희 시댁까지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 같다고 말이죠. 때마침 시동생이 화장실에서 돌아왔고
저희 부부는 곧장 시동생네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예비 동서에게 제가 먼저 악수를 건넸어요. 이쪽은 도련님 형이고 저는 형수 되는 사람입니다. 도련님이 사랑에 빠진 분이 누군지 참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마주치게 되네요. 그러자 예비 동서는 또 한 번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와 악수를 나누어 주었는데요. 미소를 짓는 예비 동서의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에 주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미간에는 사람이 눈살을 찌푸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잡히는 주름이 있잖아요. 그런 주름이 없다는 건 예비 동서가 평소에 인상을 거의 찌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증거였습니다. 눈썹 사이 미간의 주름은 사람이 눈살을 자주, 많이 찌푸릴수록 깊게 패이기 마련이니까요. 더군다나 악수를 나누며 마주잡은 예비 동서의 손에는 굳은 살이 엄청 많이 베겨져 있더라고요. 그동안 엄청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였죠. 이로써 저는 예비 동서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손에 굳은 살이 그토록 많이 베길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간 사이에 주름 한 줄기 잡히지 않을 만큼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예의 범절 또한 몸에 익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이에 저는 간단한 인사만 나눈 채로 시동생네 밥값을 대신 계산해주고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예비 동서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이미 확실해진 마당에 계속 마주 앉아서 두 사람의 데이트를 방해할 필요까지는 없었으니까요. 이후 저희 부부가 곧바로 향한 곳은 시어머니께서 계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동생과 시댁을 위해서라도 예비 동서를 놓쳐선 안 되는 일인데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시키려면 시어머니를 반드시 설득해야만 했으니까요. 둘이 간만에 데이트를 한다고 하지 않았었니? 기왕 그럴 거면 야경도 보면서 오붓하게 분위기도 좀 잡지. 이 늙은이 얼굴 봐서 뭐 좋을 게 있다고 굳이 찾아온 거야? 저희가 반가워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당연하지. 안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가 저녁 먹자마자 골아떨어지는 바람에 나 혼자 얼마나 적적했는지 모른다 얘. 그런데 어쩌죠 어머님? 실은 어머님께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소식을 들고 찾아온 건데 내가 달가워하지 않을 소식? 그게 뭐니? 그게 실은요, 어머님, 도련님이 일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나는 모양이에요. 남편이랑 데이트하다가 같이 있는 모습을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싸늘한 냉기가 돌았습니다.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안 되겠다. 얼른 전화해서 막내 그놈 집으로 불러들여. 그럼 이참에 같이 들어오라고 할까요? 넌 무슨 그런 무서운 말을 쉽게 하고 그러니?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발들여서 좋을 일이 뭐가 있다고. 됐으니까 막내 혼자 들어오라고 하거라. 얼른!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걸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나 보셔요. 사람 꿰뚫어보는 도사인 제가 직접 좋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어머님도 일단 한번 만나보시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물론 시어머니께서도 고집이 고집인지라 쉽사리 설득되지 않았죠. 그야 물론 난 우리 며느리의 눈썰미랑 안목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라잖니. 이번만큼은 네가 뭘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모양이니까 더는 그 여자 얘기 꺼내지 말거라. 정 그렇게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어머님 스스로를 한번 믿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자신을 믿어보라고? 맞아요. 저도 어머님께서 젊을 적에 겪으셨던 우여곡절을 잘 알잖아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셨던 분께서 지금의 모습이 되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매일매일이 벗어날 수 없는 진흙탕 수렁 속을 헤매는 기분이셨겠죠. 그치만요, 어머님, 진흙탕 수렁 속에서도 꽃은 피는 법이에요. 오히려 역경을 딛고 피어난 꽃일수록 더더욱 찬란하게 아름다운 법이고요.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어도 지금처럼 유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꽃피운 어머님처럼 말이에요. 그런 제 말에 어머님께서 살짝 누그러지는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도련님은 서울대를 졸업했을 정도로 명석한 사람이잖아요.
매사에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어머님. 이번 딱 한 번만 제 말대로 어머님 자신과 어머님께서 낳은 아들을 믿어보셔요. 막내 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어머님처럼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상이라는 사실을 분명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한참을 고민하신 끝에 일단 집에 돌아가 있으면 어떻게 할지 결정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밤새 꼬박 마음을 졸이며 어머님의 연락을 기다렸는데요. 바로 이튿날 아침에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다른 일은 아니고 막내 통해서 그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가리는 음식은 없는지부터 좀 알아보렴. 집으로 초대해서 만나보시려고요? 어제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고집을 부리겠니? 대신 너도 약속 하나만 해주려무나. 집으로 초대해서 일단 한번 만나는 보겠지만 영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그땐 너도 이 시애미의 편을 들어주거라. 네, 약속할게요. 어차피 예비동서가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시동생 커플이 식사 초대를 받아 시댁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처음 방문하던 그날처럼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서 예비동서를 맞이했어요. 물론 제 눈에는 시어머니께서 예비동서를 그다지 탐탁지 않게 여기고 계시는 눈치가 훤히 보였지만 어머님께서는 최소한 그런 속내를 예비동서에게 대놓고 드러내진 않았죠. 덕분에 그날의 식사 자리는 꽤나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예비동서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처자라면 누구라도 받을 법한 흔한 질문들을 하셨고 예비동서가 고아 출신과 중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문을 삼가셨죠. 제 아무리 예비 며느리 면접과도 같은 식사 자리였다고 한들 그런 질문을 대놓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예비 동서도 시어머니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실 때면 3초 정도 생각한 다음에 차분하게 조곤조곤 대답을 아주 잘했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시동생은 이제 되었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슬쩍 보니까 두 사람 다 아주 흐뭇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오직 단 한 사람, 저만큼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자꾸만 어두워지는 모습이 언뜻 제 눈에 자꾸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통에 그때 저는 속으로 아주 크게 낙담을 했어요. 저도 시동생도 심지어 예비동서까지 그 누구 하나 시어머니의 마음을 열어젖히지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던 저의 생각은 예비동서가 식사를 마치고 시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예비동서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솔직히 난 자네가 마음에 차지 않았어. 애지중지 키워서 서울대까지 보내놓은 막내 아들이 낳아준 부모도 모르는 고아 출신인 것도 모자라서 중졸한테 장가를 가겠다는데 두 손 들고 환영할 부모가 어딨겠니? 그러자 예비동서는 이번에도 3초 정도 생각한 뒤에 차분하고 예절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낳아주신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랐고 아직 부모가 되어본 적도 없어서 어머님의 마음을 모두 이해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치만 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분들께 상처가 되는 결혼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결혼을 억지로 성사시킨다고 한들 그런 결혼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힘들어질 사람은 제가 아닐 테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결혼을 포기하고 헤어져 줄 수 있다는 말이니? 외람되지만 그 반대입니다. 제가 여기서 결혼을 포기하면 억지로 결혼을 성사시켰을 때만큼 아드님께서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랑을 받게 되는 만큼 아드님이 행복해질 테니까요.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눈물 한 줄기를 또르륵 하고 흘리시더니만 그 눈물을 급히 닦고 나서야 울음을 참아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며느리감으로 인정은 오늘 이미 했고 사랑은 앞으로 가족으로 지내면서 두고두고 베풀어주면 어떻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건 막내한테서 자네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내 심정을 이야기해 준 것일 뿐이야.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만나보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려던 참이었고, 자네는 우리 맏며느리 말 맞다나 이대로 놓치기에는 참으로 아까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니께서는 시동생을 향해 마치 서당 훈장님처럼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막내는 듣거라. 네, 어머니. 모름지기 남자의 인생은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법이란다. 처될 사람의 행동거지를 보아하니 남편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되었지 해가 될 사람은 절대로 아니더구나. 그러니 명심하거라. 앞으로 살면서 고민거리가 생기거들랑 남자 체면이랍시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새아가랑 상의하거라. 새아가를 믿고 의지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거라. 우리 새아가는 너희 형수만큼이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란다. 이로써 한때 시댁을 뒤흔들었던 시동생의 결혼 사건은 아주 행복하게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토록 철옹성같이 결혼을 반대하던 어머님께서 심지어 식사 자리 내내 자꾸만 표정이 어두워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결혼을 허락하게 된 이유를 도통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에 저는 어머님과 둘이서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솔직히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이 계속 결혼을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의 표정이 자꾸만 어두워지는 모습이 언뜻언뜻 보여서요. 그건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표정이 어두워진 거였어. 그렇게 참하고 좋은 아이를 한번 만나볼 생각조차 안 하고 무작정 반대를 해왔으니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찾아서 숨고 싶은 심정이더구나. 동서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되셨는데요? 첫인상부터가 딱 그렇더구나. 그 아이 미간에 주름이 하나도 잡히질 않잖니? 그렇다는 건 그 아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늘 웃으면서 지내왔다는 걸 뜻할 테고, 그리고 너도 혹시 그 아이랑 악수를 해봤니? 처음 마주쳤을 때 해봤어요. 손에 굳은 살이 엄청 많이 배겨 있는 걸 보면 아주 성실한 사람일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도 마지막에 악수하시면서 그걸 느끼셨던 거예요? 당연하지. 가난은 하늘이 내리지만 인생은 사람이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잖니. 그 젊은 나이에 굳은 살이 그만큼씩이나 배길 정도면 남편 앞길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최소한 앞길을 막을 사람은 아니야. 그날 시어머니께서 꿰뚫어 보신 동서의 진면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그날 식사 자리 내내 시어머니께서 질문을 하나 하시면 몇 초 정도 천천히 생각한 다음에 차분하게 대답했는데요. 어머님께서는 그런 동서의 모습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말을 섣불리 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진중하고 현명한 성격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어. 공연한 말실수 때문에 가정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집 밖에서도 구설수에 오를 일 같은 건 일절 없겠더구나. 하물며 밥 먹을 때 소리나지 않게 천천히 꼭꼭 씹어먹고 숟가락 젓가락도 소리나지 않게 조심히 내려놓지 않던, 그렇다는 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인 예의 범절을 충실하게 잘 갖추었다는 게야. 심지어 결혼을 반대하는 집안에 앉아있으면서도 비굴해지거나 주눅든 기색이 전혀 없더구나. 네, 저도 느꼈어요. 분명 힘든 삶을 살아왔을 텐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아주 탄탄한 사람이더라고요. 자존감이 탄탄한 만큼 마음에 그늘진 구석이 하나 없기 마련이고요. 근데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걸 모두 꿰뚫어 보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너는 어릴 때부터 터득하고 지금껏 갈고 닦은 눈썰미로 사람의 진면목을 꿰뚫어 보지. 난 말이다. 젊을 적 겪었던 산전수전의 경험으로 사람들을 들여다본단다. 그 아수라장을 겪으면서 몹쓸 인간들도 참으로 많이 만나봤지만서도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거든. 그런 경험 덕분에 나도 우리 며느리 못지않게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다만 나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지라 이번 일만큼은
도무지 현명하게 처신할 수가 없더구나.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이다. 에이, 충분히 그럴 만 하셨어요. 제가 어머님 입장이었어도 자식 걱정이 앞서서 눈썰미를 발휘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어머님께서도 마찬가지셨겠죠. 네, 맞습니다. 사람의 진면목을 꿰뚫어 보는 시선은 오직 저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재주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저에게 어릴 적부터 터득한 눈썰미가 있다면 어머님께서는 지금껏 살아오신 경험이 있으셨죠. 다만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던 상처와 막내 아들 걱정이 어머님의 마음속을 온통 뒤덮어버린 나머지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만나서 확인해보자는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을 뿐이었죠.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날 어머님께서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맏며느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고. 네가 새아가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라고 시애미를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아주 좋은 며느리감을 놓칠 뻔했다고.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한마디 해주셨어요. 원래 어느 한 가문이 흥하고 망하고는 어떤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법이란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정이 안정되어야 집 밖에서의 일도 술술 풀리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집안이 더더욱 번창할 일만 남은 것 같구나. 든든한 며느리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있으니 말이다. 그런 시어머니의 예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건 동선의 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2년 차에 접어들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시동생은 제조업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시동생의 사업 구상대로 창업을 하려면 기술력 확보는 필수적이었고 그 기술력을 확보하려면 업계에 이름난 장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그 장인이 워낙에 꼬장꼬장한 사람이라서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특허 이용 허락을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시동생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고요. 몇 날 며칠을 장인의 뒤를 쫓아다니며 설득도 해보고 엄동설안에 장인네 집 앞에 무릎 꿇고 밤을 꼬박 지새운 적도 있었지만 장인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시동생의 사업에 투자를 약속해 주셨던 투자자들마저도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고 특허 이용 허락을 받았다는 소식이 좀처럼 들려오지 않자 급기야 하나씩 투자 약속을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시동생을 위해 기꺼이 나서준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한 가족이자 형수인 저였어요. 그 장인을 설득해서 특허 이용 허락만 받으면 예정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형수님. 그치만 아무리 노력해도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네요. 그럼 다음번에 그분 만나러 갈 때 저도 같이 가는 걸로 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렇게 저는 시동생을 따라서 장인을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요. 그날따라 장인께서 식사를 급하게 하고 오셨는지 급체 증상을 보이며 소화제인 가스 활명수를 3병씩이나 단숨에 들이마셨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응급실에 가네 마네 아주 난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행인들의 옷에서 옅은 돼지갈비 냄새가 풍겼는데 분명 급체로 고생하고 있던 장인의 시선이 돼지갈비 냄새를 따라서 휙 돌아가더라고요. 찰나와도 같은 그 짧은 순간을 특유의 눈썰미로 포착해낸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분명 급체로 고생하고 있던 분이 돼지갈비 냄새가 풍기기 무섭게 고개가 돌아가는 거 보셨죠? 글쎄요, 저는 눈치 못 챘는데요. 제 눈엔 분명 보였어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라면 그분은 돼지갈비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급체로 응급실에 가네마네 하고 있는 와중에도 돼지갈비 냄새 쪽으로 고개가 돌아갈 리가 없으니까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급체 중에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여기까지예요. 행운을 빌게요. 네, 맞습니다. 저는 특유의 눈썰미로 장인께서 돼지갈비라면 사족을 못 쓰는 성격이라는 것을 간파해냈고 이후 시동생은
돼지갈비 맛집을 수소문해서 장인과 아내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장인께서 아주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대접하면서 아내분까지도 함께 챙겨드린다면 협상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장인께서는 맛깔나게 익어가는 돼지갈비를 그저 애달픈 눈으로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해요. 이에 시동생이 혹시 돼지갈비 안 좋아하시냐고 물어봤지만 장인께서는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그 자리는 부부 동반 식사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는 현명한 동서 또한 동석해 있었는데요. 장인의 안색을 유심히 지켜보던 동서가 지금부터는 자신이 직접 고기를 굽겠다면서 집게와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새로 불판에 올려진 돼지갈비에 가위로 칼집을 내기 시작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멀쩡한 돼지갈비를 왜 망치고 있어? 망치는 게 아니라 고기가 질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칼집을 내는 거야. 선생님께서 치통 때문에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제대로 잡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길래. 그렇죠, 선생님? 그러자 장인께서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처자가 내 마음속에 함부로 들어왔다 나간 사람처럼 말하고 있구만. 처자, 혹시 내 뒷조사라도 해서 치통 얘기를 알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나한테 잘 보이면 남편 일에 도움이라도 될 것 같아서? 평범한 가정주부인 제가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단지 어떻게 하면 선생님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던 중에 선생님께서 자꾸만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볼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이길래 혹시 치통 때문에 갈비를 잡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어서 고기가 질기지 않도록 칼집을 내드린 겁니다. 젊은 처자가 참 세심하구만. 우선 식사들 하지. 일 얘기는 그 다음일세. 그날 장인께서는 동서가 열심히 칼집을 내가며 최대한 부드럽게 구워드린 돼지갈비를 그야말로 개눈 감추듯 허겁지겁 모두 잡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흡족한 식사를 마친 다음에서야 담배를 한 대 피우자면서 시동생을 밖으로 불러내셨죠. 내가 돼지갈비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건 어떻게 알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나? 일전에 보셨던 저희 형수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워낙 눈썰미가 좋아서 선생님께서 돼지갈비를 아주 좋아한다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차렸거든요. 내가 급체로 고생하던 그날 이야기를 하는 게로구만. 맞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행인 몸에 묻어있던 돼지갈비 냄새에 고개가 돌아가셨다고. 허면 자네 안사람도 형수처럼 눈썰미가 좋은 겐가? 내가 치통 때문에 그 좋아하는 돼지갈비에 손도 못 대고 있던 얘기 말일세. 저희 안사람 경우에는 눈썰미가 좋다기보다는 사람이 워낙 이타적이고 섬세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늘 섬세하게 신경 쓰고 고민하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자네 집안은 아주 복받은 가정이로구만. 든든한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으니 말이야.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여하간 자네는 내가 왜 그동안 누구에게도 특허 이용 허락을 해주지 않았는지 아는가? 자네 연배 정도 되는 초짜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나서놓고서는 얼마 못 가서 폐업하고 폐가망신하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이야. 그런 하루살이 같은 것들한테 내 한평생을 다 바쳐서 개발한 기술을 넘겨주기는 싫었고, 하지만 자네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같네. 그게 정말이십니까? 저를 믿고 특허 이용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네가 아니라 자네의 안사람을 봐서 허락하는 걸세. 모름지기 남자의 인생은 안사람 내조에 따라 달려있는 법이지 않은가. 헌데 오늘 보니 자네 장가를 아주 잘 갔더구만. 안사람의 세심한 면모를 보아하니 내조 하나는 최고로 든든하게 받을 수 있겠어. 더군다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자네의 형수도 꽤나 큰 도움이 될 사람 같고, 이만하면 내 기술을 맡길만 하지. 그런 일이라면 사장님께서 저를 믿으셔도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 곁에는 이타적이고 세심한 안사람도 있고 특출난 눈썰미를 가진 형수님도 있지만 온갖 인생 역경을 모두 이겨내고 크게 자수성가한 어머니의 경험과 연륜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로서도 금상첨화일세.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내어줄 테니
가족들과 함께 자네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시게나. 정말 그랬습니다. 형수인 제가 특유의 탁월한 눈썰미로 장인께서 돼지갈비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걸 간파해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까 늘 고민하는 이타적이고 세심한 동서가 장인께서 치통 때문에 그토록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잡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덕분에 시동생이 특허 이용 허락을 받아서 예정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한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저와 동서는 시동생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만 무려 500번을 훌쩍 넘게 경험한 채용 전문가인 제가 직접 나서서 시동생네 회사 직원들을 특별히 좋은 인재들로 뽑아주었거든요. 동서는 회사 직원들이 업무에 지칠 때마다 직접 만든 간식들을 대접하는 등 안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주었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시동생의 사업에 여러 차례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시동생의 사업이 위기에 놓일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온갖 인생 역경을 모두 이겨내며 자수성가를 이루셨던 경험과 연륜을 통해 시동생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이처럼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한마음 한뜻으로 도움을 준 결과 시동생의 사업은 지금까지도 별탈 없이 번창해 나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저와 남편까지도 시동생네 회사로 이직을 해서 명실상부 시댁의 가업이 되었죠. 물론 회사와 시댁의 대소사가 생길 때마다 저와 동서가 시어머님과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행복한 일상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 같습니다. 저와 동서는 이번 생이 모두 끝나는 그날까지 시댁의 며느리로서 가문의 수호신 노릇을 도맡아 할 예정이며 저희 후손 또한 아주 든든한 인재로 키워낼 테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